안녕하세요. 저는 죽는 날까지 사람은 배우며 산다고 생각하는 여자입니다.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제 인생에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 하나는 나이 40이 넘어서까지 하루 1시간은 꼭 책상에 앉아 성실하게 공부한다는 것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시간은 하루도 빠짐없이 꼭 지켰답니다. 사실 그건 아버지가 저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에요. 꾸준함이 쌓이면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잡을 수 있을 거라던 아버지의 말을 생각하면서 게을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런 저를 너무나 하찮고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 이름만 떠올려도 명치가 답답해지는 기분인데요. 다행히 우리 식구가 안 된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래도 이런 인간은 또 어디선가 이렇게 사람을 깔보며 대하고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럼 이 자리에서 지난 과거를 속 시원히 털어놓을게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 생산직에 취업했어요.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저 가난한 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도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엄마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집안일을 겨우겨우 처리하고 계시던 상황이었고 아빠는 밤을 새우며 일을 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뭔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8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쁨을 느꼈지만 가끔은 무언가 모르게 허탈해지는 순간들도 있었죠. 무심코 지낸 젊음이 아깝지는 않아 보여요. 나이를 들어서 다시 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도록. 아파서 예쁜 신발을 신고 싶어도 못 신는 거라니까. 그것도 몸이 따라줘야 하는 거라니까.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젊은 시절을 공장에서 하루 종일만 일하다 날려먹을 것 같아서 아깝고 죽겠어. 누구도 만나고 꾸미기도 하고 좀 그러라. 그 아이는 놀 줄도 몰라요? 저는 그러면 좀 쉬기라도 해, 아이. 어떻게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려고 그래? 아, 왜 젊어서 고생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열심히 벌어야죠. 지금은 의유 참. 그게 아니라니까. 젊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법이야. 한 살이라도 더 선 어른 말을 들어야 했다. 말이 나온 김에 내가 같이 놀 친구라도 한 명 소개해 줘야겠다. 안 그래도 너랑 똑같은 애가 하나 있는데. 아주 그냥 책벌레야? 근데 둘이 아주 잘 맞겠어. 만나보고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던 분의 소개로 얼떨결에 남편을 알게 되기도 해. 우리 둘이 많은 부분이 닮았다는 말을 듣고 친구라도 해보라고 제안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나도 그냥 동료 이상의 감정은 생기지 않아 몇 번 연락했다 말았는데 남편은 꾸준히 연락을 해 오더라고 해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을 처음 봤을 때 특별히 눈에 띄는 외모도 아니었고 말을 잘하거나 재미있게 하는 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 끌린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매일같이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항상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책 좀 빌려드릴까요? 라고 물었는데, 근데 어떻게 책을 매일 읽어요? 저는 일 끝나고 오면 바로 잠자는데 그냥 한 줄이라도 읽고 자면 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공장이라도 라다 보면 제가 기계처럼 굴러가는 것 같잖아요. 사실 나도 대학 가서 공부하고 그런 친구들을 만났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부러워하고 그런 마음이 많았어요. 각자 다른 곳에서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해보고 싶어요. 책을 빌려주세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생활비 다음으로 책 소비에 많이 쓴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책에 대한 이러한 모습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빌린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시간이 많아지니 박학다식한 사람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언젠가 여유가 되면 꼭 대학에 가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2년 동안 서로 배우며 결혼까지 해결한 것이었죠. 그 모습을 보며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웠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배울 점이 많았던 남편과 함께 한 페이지씩 더해가면서 결혼까지 한 것이죠. 결혼 전에 남편이 저에게 한 말이 있었어요. 내가 돈을 벌면 제일 먼저 당신을 대학에 보내줄 거야. 대학. 아니야, 그건 나중에 해도 된다니까 그냥 해본 소리였어.
당신이 제일 행복하게 웃었던 때는 언제였을까 알아? 왜 우리가 데이트하면서 놀러 갔을 때 있었잖아. 집 앞에 대학교에. 당신이 그때 도서관에 앉아서 진짜 행복하게 웃는 거 내가 봤어. 아이, 그래도 그건 나중에 해도 돼. 우리 돈도 많이 드는데. 아니야, 내가 당신을 대학에 꼭 보내줄 거야. 나만 믿고 있어? 포기하지 말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꿈을 더 크게 키웠던 것 같아요. 사실은 님께 말해본 적 없는 얘기였어요. 그런 이야기가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늘 혼자 조용하게 가슴 한쪽에 품고 있었어요. 있던 꿈이었던데 남편을 만나면서 그 느낌이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남편은 저의 그런 꿈을 누구보다 지지해주려고 노력하는데 그 덕분에 더욱 의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 결혼한 뒤에도 항상 저녁마다 마주 앉아서 책을 통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환경은 여유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이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느낌이었죠. 남편이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 시간을 내어 자격증을 따고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노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곧 지친 몸으로 와서도 매일 공부하는 것은 보통 끈기가 필요한 것일 텐데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감동적이었습니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야. 좀 쉬어도 괜찮아. 오히려 힘들어도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아. 그래도 하나씩 포기하고 있는 걸 알잖아. 가끔 널 볼 때 우리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그런 거야? 허나 너무 무리해서 미안하다 싶어.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끝나면 쉬고 싶은 날이 많을 텐데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지 알겠지? 우리 아버지도 하루에 시간만 자면 많이 자는 거였어. 그 외엔 다 일하면서 평생을 사셨지만 이제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안쓰러워. 몸 성하고도 아무것도 없고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하지 마. 나는 진심으로 하고 싶고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걸 누가 억지로 시킨다고 할 수 있을까? 공부는 등점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나도 사실 그동안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미루기만 했는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까지 믿어주시고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시고 과일까지 갖다 주시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당신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너무 좋고 그래도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 우리가 부부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함께 고민하고 힘든 일도 나눠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신도 잘 아시다시피 혼자 부담을 지고 그러진 않아야 한다는 거죠. 좋겠어요. 그럼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제게 그때만 해도 남편이 공부하고 싶다는 것은 핑계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돈을 많이 모아둬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한 3년 정도가 지나야 남편이 이렇게까지 성실하게 해주는지 알게 되었어요. 공부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당신께서 저에게 통장 하나를 주시면서 그때 당신과 약속한 것을 떠올렸어요. 아, 이 돈은 어디서 나왔지? 모은 건가요?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들여 저축한 거예요. 몇 년이나 걸렸는데 이렇게 모았어요. 너무 놀라서 그대로 굳게 서서 통장만 바라보았는데 그 숫자는 제 눈에는 남편의 땀으로 가득 차 보였어요. 아, 제가 이렇게 노력해서 자격증을 따고 이직을 시도했던 건가요? 제가 좋아서 했던 건데 그렇군요. 그리고 난 당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당신은 아버지하고 닮았다고 하지만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우리 엄마를 보는 것 같아서 좀 그렇더라고요. 순간 남편이 저를 보며 눈시울이 촉촉해지는 것 같았어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어머니랑 나랑 비슷한 점이 있어서 우리 엄마도 당신처럼 소개해주기를 참으로 안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병원에 있는 게 재밌다는 말을 했을 때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본인이 젊었을 때 꿈이 간호사였다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부모를 원망하거나 그런 말을 듣기 싫어서 그 이야기를 평생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 아빠도 처음 듣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처럼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어떤 생각을 해볼 때 당신이 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 있겠죠. 내가 대학교 때 당신의 초롱초롱한 눈빛이 아직도 생생한데 자꾸 막으려 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세요. 등록금으로 쓸 것을 찾아보실 때 아무리 그래도 이 돈을 다 내기 힘들어서 지금 쓸 수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닌데요. 당신이 나를 믿고 기다려 주었던 것처럼 나도 당신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시댁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괜히 섭섭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다 힘들게 사는 거 아는데 우리만 꼭 여유롭게 넘치는 것처럼 보일까 봐 그게 또 걱정이 돼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병원에 있고 그러던 때라 병원비가 제게 더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아버님의 병원비가 먼저인 것 같아요. 그건 우리끼리 나눠서 내기로 이미 결정했어요. 당신이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설마 그런 것도 마련 안 해놓고 당신에게 대학 가라고 할까요? 나 이래봐도 이 집안 장남이라서 아인데 그래도 시댁 식구들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공부는 나중에 해도 될 일인데요. 당신이 무엇 때문에 미루고 있는지 몇 년째인지 알아봐야겠어요. 애가 있으면 애 때문에 정신없어져서 할 수 없다고 하고 그러면 너무 늙어서 못하는 일이라고 핑계를 대더라고 해요. 그렇게 핑계로 미루다 보면 평생 못하고 죽게 될 거예요. 나중에 혼자 남는데 우리 엄마처럼 되지 않도록 잘 생각해야 해요. 귀에는 오일 때 잡는 것처럼. 너무 나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한 말을 지키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은 당신의 결정이 중요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불편하다면 가족에게 말하는 게 어떨까요? 당신이 흔들리고 나서 편안히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렴. 남편은 식구들에 대해 비밀로 하기로 마음먹은 후 결국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저희는 연애를 시작한 그때부터 책 튀는 소리와 책에서 풍겨나는 냄새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라고 생각했고 기록학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치 다시 20살로 돌아간 듯한 활기가 솟아나더라고요. 대학 생활이라는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더 젊은 친구들과 나이를 잊고 대화할 수 있었고 교수님도 제게 얼마나 큰 결심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주시는지 따로 과제를 내주시면서 챙겨주셨어요. 이런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가끔 수업이 늦게 끝나도 남편이 저를 데리러 오는 것이 얼마나 고맙던지 몰라요. 이전에 힘들게 공장에서 일했던 시간들이 이제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분이었어요. 물론 공부라는 것은 다 때가 있다고는 하지만 막상 그 나이에 갔으면 이게 얼마나 인생의 한 번뿐인 기회인지 못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이런 제 모습을 남편이 가장 흐뭇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다행스러웠던 건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아버님의 수술이 잘 끝나서 퇴원하고 집에 올 수 있었어요. 병원 생활이 더 길어지면 어쩌나 염치 없는 마음이 들 것 같았는데 정말이지 다행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은 시댁에 갔더니 젊은 여자와 시아버지가 웃으면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문까지 열어주면서 저를 위아래로 보더니 이러는 겁니다. 누구세요, 네? 네, 그쪽은 누구신데? 여기에 제가 먼저 물었잖아요. 누구세요? 저는 이 집의 며느리 되는 사람이에요. 누가 보면 잡상인이 찾아온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집 며느리라는 것을 밝히고 당황할 줄 알았던 예비 장가구가는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고 제가 진땀이 다 나더라고요. 저는 문 앞에 서 있는 장가구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첫 만남부터 기가 막혔는데 자기가 이 집 며느리가 되는 양편했어요. 아버님 부르러 들어가도 될까요? 아, 그러세요. 잠시만요. 그런데 거실에 들어가 보니 예비 장가구가 준 선물이 바닥에 쫙 깔려 있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옷을 입어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안방에서 특이한 너털 웃음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아이고, 딱 좋다. 딱 좋아.
어떻게 옷이 맞춘 것처럼 이렇게 잘 맞을까 모르겠어요. 아, 다행히 아버님께서 목걸이를 좋아해 하시다니 다행입니다. 저는 불청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단란한 분위기 사이에서 여운이 남았었죠. 그러나 정막을 깨고 동서가 저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 하나가 되는 건가요? 예. 순간 동서의 물음에 저도 모르게 부끄러워지고 그때 아버님이 옷을 입고 거실로 나와서 저를 보고 인사를 해주셨어요. 다행히 동서와 함께 어색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끝낼 수 있었어요. 아, 잘 알았다. 우리 둘이 인사를 나누었어요. 아, 서로 오늘 처음 보는 건가요? 아이고, 내가 병원에서 인사시켜준다는 게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봤구나. 그래, 오늘 잘 알았다. 우리 둘째 며느리로 곧 들어올 거니까 서로 잘 지내고 아버지는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아, 맞다. 아님 제가 사온 거예요. 하나 더 있을 텐데 머플러랑 같이 해보세요. 아니, 또 뭐가 있어? 멀리. 이렇게나 많이 살아서 참 미안하게. 그런데 그때 동서가 절찌릿하면서 보더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전 아버님이 그 힘든 수술까지 잘 마치고 이렇게 회복을 잘하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집안에는 어른이 계셔야 저희가 보고 배워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버님 옷도 훨씬 더 근사하게 입고 식사도 최고급으로 하세요. 그렇게 지내세요? 며느리가 둘이나 있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이러다가 온 동네 할놈들이 나만 쫓아다닌 거 아닌지 모르겠다. 당연히 그래야죠. 제가 우리 아버님 최고로 멋지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에이, 다 읽고서 무슨. 근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며느리 복은? 끝내주는 모양이에요. 아이, 우리 집안에 이렇게 복덩이가 둘이나 들어올 수 있네요. 우리 첫째가 음식 솜씨도 좋고 모든 게 잘하는데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해줬던 것보다 이 음식을 더 잘 먹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예비 동심 앞에서 시아버지는 저 자랑도 잊지 않고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음식을 잘하시는구나. 그럼 서로 잘하는 것을 맡아서 하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 둘이 따로 이야기할 테니까 아버님은 들어가서 조금 쉬세요. 오늘 일찍 일어나서 힘드셨다면서 약 드시고 한숨 쉬세요. 그래, 그래. 둘이 이야기 많이 하다가 저는 들어가 볼게요. 좋은 꿀 꾸세요, 아버님. 그 후에 동서와 저는 단둘이 마주보고 앉아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사람이 편견일 수도 있지만 처음 봤을 때 말하는 거 보면 그래요. 사람 사이에 전해지는 분위기가 있죠. 하지만 그 퉁명한 어조부터 사람을 무시하는 시선까지 저랑 잘 맞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 예감은 더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확신으로 바뀌었죠. 제가 무슨 사람인지 아세요? 아니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고 오늘 처음 뵌 거라서 제가 뭘 아는 게 없네요. 대충 들었을 뿐이에요. 차는 제가 공장 다닌다 하던데 대학은 안 다니셨나요? 아, 네오 공장 다녔고 대학은 안 다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혹시 숨기고 싶은 과거라고 생각하신 거라면 정말 죄송해요. 다른 의도는 없고 그냥 제가 협력하고 싶은지 궁금해서 물어봤을 뿐이에요.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경찰이에요. 경찰 예비 동서가 자신의 직업을 경찰이라고 밝힐 때 얼마나 목소리에 완전한 힘을 주어서 말하던지 저는 그게 이런 사람을 건방지고 오만하게 만든 이유였나 눈치챘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게 되면 하루 이틀 볼 사이도 아니인데 자리에서 굳이 안 좋은 감정 내비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큰 반응 보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아까 음식 잘하신다고 하던데 얼마나 잘하세요? 그건 갑자기 왜 물어요? 아니, 이제부터는 아버님 식사부터 어떻게 모시면 좋을지 논의해봐야 할 차례인 것 같아서요. 아시다시피 아픈 사람한테 식단 관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이 집안 첫째 며느리라는 분이 그런 건 당연히 생각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과일 한 상자 딸랑 들고 와서 참, 뭐라고요.
그리고 이걸 제가 먼저 말하는 것도 좀 그렇기는 하네요. 아, 그럼 이제부터는 아버님 밥은 형님이 다 책임지는 것이 아버님이 갖추시는 것이죠. 영 빠짐없이 챙겨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무슨 시어머니가 오신 줄 알았습니다. 본인이 집안일까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판인데, 그리고 한수 더 떠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근데 요리는 일부러도 좀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요. 그때 뭐라도 하나 더 배우고 일하면서 몸값을 올리는 게 나아요.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니라고요. 아, 시간이 많고 한가하면 내가 해라 그것이에요. 형님은 시간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저기요, 아직 결혼 전이 아니세요. 저도 예비동서에 버릇없는 말을 듣다 보니 날썩에 말이 나가더라고요. 사람이 뭘 알지도 못하면서 선을 멋대로 넘기니 확실히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은 예비자가 붙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뭐, 그렇긴 한데 결혼이 코 아이잖아요. 몇 개월 따지면서 이러는 것도 우습지 않나요? 형님이 허락해야 며느리가 된다는 절차도 아니에요. 아, 그리고 이런 얘기를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집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저는 너무 많은 얘기라 생각해요. 시댁 식구들은 병원에서 잠깐씩 받겠지만 작은 것 하나도 다 같이 나눠내고 모두 함께 하는 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혼자 부담지거나 그런 건 싫어하는 분위기예요. 이런 문제도 다 상의해서 결정할 거니까 거기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혼자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도 싫고 할 만큼만 하겠다는 거네요. 첫째 며느리가 그런 책임감 없이 왜 말을 마음대로 할까요? 누가 할 만큼만 하겠다고요? 그러시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제가 아버지께서 하루라도 더 오래 만나고 싶어서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도록 신경을 쓰도록 말씀드린 건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만약 음식을 잘 해주시면 저는 매일 밥상 차리는 걸 도와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혼자 해드는 것을 싫어하시는 게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형님 말고 다른 가족분들을 찾아보고 설득해 볼게요. 언제 혼자 해달라고 했나요? 아까부터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직 집안에 정착한 가족도 없는데 조용히 해주세요. 아버지, 주무시려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기분이 상합니다. 예의 동선만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구나 싶더군요. 그리고 제 약점을 미리 알아서 그걸 이용해오다니. 부분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내게 굴복하려는 사람 같지만 그래서 급하게 옷을 입고 말했어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생각해보니 서로 오래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또한 이젠 제가 신경 쓰여 말하는데 생각은 개인의 영역이라고 꼭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족들 사이에 오해가 생길지도 몰라요. 저는 오해를 조장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 친구님, 감사합니다. 또한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니 집안 분위기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결코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한 부모님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상처받았다면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저는 경찰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를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형님도 본심이 들통나서 자리를 떠나려는 것 같은데 불편하시면 가세요. 누가 찔려요? 찔릴 일은 없습니다. 알겠어요. 알겠다면 빨리 가세요. 제와 대화하기를 원치 않으시면 갑자기 예비 동서는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들먹이면서 제게 몰아가려는 것 같아요. 아니죠. 결혼한 사람도 아니고 혼자서 앞서 생각하면서 마치 아버지님을 모시기 싫은 것처럼 대우하는 건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입꼬리가 올라가며 제 속마음을 이미 다 읽었다는 표정을 짓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참을 수가 없네요. 다음에 만날 때는 말에 조심해 주세요. 오늘 처음 보는 거니까 좋게 넘어가려고 해요.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대해주세요. 넘어갈 거라고요.
그날은 더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냥 소리라도 지려고 할 것 같아서 얼른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난 후에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연락을 해오셔서 간곡히 부탁을 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하시며 전화했다. 아, 네, 말해주세요. 아버님, 무슨 부탁이세요? 그 다음 주쯤에 출제가 우리 집에 정식으로 인사를 온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하는 게 좀 부조리한 것 같고 믿을 만한 사람은 너밖에 없어서 말이에요. 너도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부탁하게 돼 미안하구나. 아유, 아버님, 그게 무슨 부탁이세요? 당연히 준비해야죠. 아이, 고맙다. 그래도 우리 집안 음식하면 너 아니겠느냐?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시니까 힘이 나네요. 그럼 그날 제가 잘 준비해 볼 테니까 괜히 걱정하고 그러지 마세요. 저녁에 오시는 거 맞죠? 안 그래도 날짜만 정해지면 다들 뭐 하나씩 사오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예비 동서 먹을 음식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인간이 뭐 예쁘다고 정성 들여 음식까지 준비하나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시아버님 마음을 생각해서 좋은 마음으로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집안에 처음 오시는 자리인데 아버님도 격식 없이 아무렇게나 준비하기는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아버님을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대로 앉아보지도 못하고 종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식구 편하게 먹을 것도 아니고 같아서 준비한다고 했더니 모양도 내야 하고 종류도 다양하게 준비해야 하니 정말 힘든 게 아니었나 싶어요. 막상 저녁이 되니까요. 식구들이 다 모이자마자 녹취가 되었어서 힘이 쭉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마침 예비 동서가 모이기로 1시간보다 일찍 왔더라고요. 일찍 왔네요. 오늘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아, 근데 고기가 너무 많아서 저녁에 부담스러운데요. 그래, 그럼 조금씩만 먹어요. 아버님이 정식으로 인사를 하는 자리인데 잘 준비하자고 그러셔서 이것저것 준비를 했었는데 식구들이 많으니까 좀 넉넉히 준비해 놓았어요. 다들 고기를 잘 먹겠죠? 아, 그럼 제게 한번 연락해서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동서 입이 음식만 봐도 기분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또 입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올까 봐 불안감도 커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시 음식을 보면서 입을 삐걱대고 말하는 거예요. 고기를 안 좋아해요. 이따가 회도 챙겨온다면 그럼 그것으로 먹어야겠네요. 아니야. 근데 오늘은 제가 준비한 자리라고 하면 그러면 제가 추워하는 것을 고려해서 준비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전에 먹는 것은 아무거나 먹지 않고 싶은데 입맛이 좀 까다로운 편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제가 별로 먹을 것이 없는 것 같네요. 어쩔 수 없죠? 아, 다음번에는 동서가 좋아하는 것으로 준비해주면 되는 걸까요? 기회가 있겠지? 그래도 그날은 괜한 걱정을 하기 싫은 마음에 좋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해가며 아침부터 땀 흘리면서 고생 끝에 만든 음식을 보고 먹을 것이 없다 하는 말은 너무 가볍게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서운하게 느꼈어요. 하지만 동서 말고 다른 사람들이라도 잘 먹어준다면 그만이에요. 언젠간 서로 이것저것 맞추다 보면 대화도 마음도 잘 통하는 날이 오겠죠. 하면서 동서보리차를 마셔야지 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일부러 더 웃고 밝게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았어요. 말 한마디 비고는 거슬리는 게 아니었지만 형님께 참 토라지고 계셨네요. 무슨 소리야. 그냥 너무 잘 어울려서 뒷모습을 보니 조선시대 부잣집에서 일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드네요. 형님의 과거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왜 노비 같은 쪽을 찾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나, 기분 나쁘셨으면 어디 가서도 일 잘할 건데 갑자기 칭찬으로 발끈하시는 건 왜 그러세요? 저 가끔 형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곤 합니다. 하겠다니까. 그러나 갑자기 동선이 바뀌었어요. 시아버지를 만나자마자 금방 손님을 대접하는 행사를 하고 계시던 분이 자세를 바꾸며 그릇을 집어들더니 이러시군요 형님. 저 돕도록 하세요.
혼자 다 하시면 안 돼요? 언제 오셨어요? 아이,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오신 거죠? 천천히 일 마치고 오세요. 아, 이윽고 현장을 마치고 오셨는데, 아이고, 아이, 그것은 형님 혼자 준비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도와드리려고요. 제가 편하게 올 수는 없겠죠? 같은 며느리로서 힘을 보태야지요. 아이고, 마음도 곱시고. 우리 첫째도 너를 뵙고 싶어 할 텐데, 이제 와서 힘든 와중에 고맙다. 제가는 아버님 앞에서 예에 바르게 해드리고 싶었지만 참아왔어요. 사실 아버님 꼭 보고 싶어서 일이 끝나자마자 뛰어와 버렸어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국감도 가져왔어요. 하나 드셔보시겠어요? 부디 같이 밥 먹을래요? 먹기 전에 딱 하나만 제가 입에 넣어 드릴게요. 아이고, 오늘은 손님으로 온 건데 선물까지 사고 이러면 쓰나. 그래, 우리 이쁜 둘째가 나를 위해 사온 거니까 어디 한번 먹어보자구나. 고맙다. 근데 아버님, 저 자꾸 손님 취급하면 서운해요. 얼른 며느리로 받아주셔야죠. 오늘 둘째 며느리로 온 자리니까 편하게 대해주세요. 네, 그럼 당연히 우리 며느리지만 그러지. 오늘 내 형님이 마시는 거 준비한다고 아침부터 장바구니 전부 치고. 아,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른다. 그래도 내가 믿고 맡길 사람이 얘밖에 없어. 이따 먹어봐봐 소맛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러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다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정말 태세 전하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금방까지 손 하나 까다가 하고 팔짱 끼고 제가 만든 음식을 평가하는 사람처럼 보더니 그리고 아버님이 거실에 가서 조명을 켜자 동서의 말을 그대로 이용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리는 거 좀 도와줄래? 수저랑 반찬 좀 부탁할게. 설마 그걸 저어라는 거예요. 순간 동서는 못마땅한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뭘 하든 동서의 표정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이 집안 며느리로 대해달라고 하는데 아이 못할 것도 없잖아요. 왜요? 금방 아버님 앞에선 나도 도와주려고 일찍 왔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진심이 아니었어요. 아, 한 입으로 두 말 잘하는 스타일이구나. 안 도와줄 거면 여기 있지 말고 비켜요. 괜히 여기서 얼굴 대고 설지 말고. 아, 얼굴 대요. 오늘. 무슨 자리인지 모르시는 건가요? 나는 동사하는 모습이 너무 야박해서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아까 본인이 그랬잖아요. 이미 집안의 며느리로 편안하게 대해주세요. 아, 나도 마찬가지로 대우 받아줬는데 싫어요. 나는 손님 대접을 요청한 적이 아니고 밥상 차리는데 조금 도와달라는 말을 한 것뿐인데 이 정도까지 해야 할 일인가 싶네요. 그러니까 요리하신다는 분이라면 혼자서도 잘할 텐데 우리 각자 잘하는 일을 하자고요. 나는 이런 일 외에도 할 줄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수전을 나누는 것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나는 혼자 주방에서 시아버지 눈치를 보며 속으로 분노를 담아내고 부글부글 끓이는데 한마디만 동서가 더해도 즉시 뚜껑이 열리려고 하더니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복수 아닌 복사를 했습니다. 눈앞에 점을 찍던 부침가루 접시가 보이는데 앞에서 거슬리게 있는 동서 등에 그대로 부딪혀서 박았어요. 암호건이요. 지금 여기 왜 있어? 진짜 미쳤는지 모르겠네요. 어머, 미안해요. 점 좋아하니까. 나는 설거지통에 넣는다는 게 어쩌다 그게 동서 얼굴에 맞았네요. 그러니까 거기 있지 말고 거실로 가서 편하게 쓰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도와줄 일도 없는데 계속 여기 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형님,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일부러 쳤어요. 어머, 귀한 손님에게 어떻게 그래 정말 아니라고요. 실수야. 아, 진짜 짜증나요. 그래도 그러고 나서는 알짱거리던 눈앞에서 사라져 편안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도와줄 생각도 없이요. 신용만 하면서 없는 것 같다 생각했지만 화장실에 갔다 온 동서가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게 해봐야겠다고 해서 저도 전혀 그러지 않는 성격이라고요. 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오해하지 말라니까. 정말
나는 동서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형님이 능력이 없어서 고작이라도 하는 소심한 짓이나 문제일 뿐, 제 직업이 무엇인지 잊으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면 마음만 먹으면 아무 일도 아니라고요. 아세요?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내 앞에서 말하면 확실히 구속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아이유, 무서워. 동서한테 잘못 보이면 아마 인생이 끝날 것 같아. 앞으로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경찰 동서가, 그러나 말이야, 나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동서 눈에 내가 무식해 보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아줌마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외모만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이해 안 되시죠? 어떤 숨긴 돈이라도 있으신가요? 이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다 알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알아요. 시집 올라온 거 알아요. 그것이 형님과의 차이가 있어요. 진짜 관심 있는 건 내가 그러잖아. 한참 동안 못 보이네. 넌 어디서 그걸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도착한 남편과 시아버지가 이미 그 설정된 대답을 들었다고요. 이봐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다시 말해봐. 너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건데요? 아하, 그것이 형님과 그냥 장난쳤다는 속설이에요. 괜찮아요. 어차피 이제 우리랑 상종 안 해도 될 거예요. 인간인데 괜히 말 섞지 말라니까 그 순간 모두 저만 쳐다보더라고요. 이미 모든 걸 통달한 제 표정을 보고 적잖이 놀란 것 같았죠. 다 들으셨죠? 안 그래도 저 혼자만 동서 이런 모습을 보고 알고 있기 참 그랬는데 이렇게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네요. 미안하지만 동서가 우리 집에 시집 보려는 거 무슨 심보인지 다 알아버렸고 그동안 나 하나 싫고 미운 게 아니란 것도 다 밝혀졌어.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구차하게 더 변명하지 않고 조용히 나가는 게 어때요? 그럼 그동안 동서 하나로 있었던 일은 나도 묻어둘 테니 그건 제가 동서에게 마지막으로 준 기회였어요. 그런데 동서는 그것도 모르고 또 그 주둥이로 일생일대의 기회를 날려버리더라고요. 아,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부탁이에요. 저 정말 이야기 숨기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형님을 만났을 때부터 그의 행동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첫째 며느리인데도 집에 자주 오고 아직도 제 허락 없이 상의해주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를 모시자고 해도 마음이 없다며 거들지 않도록 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믿어주세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견디다 보니 어떻게든 형님에게 한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거짓말도 솔직하게 이젠 용납할 자신이 있네요. 이미 다 알았다고 하실 거예요. 처음 예비 동서와 만난 날 대화를 나누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내가 한 말을 제멋대로 왜곡해서 전달하며 혹시 이 사람이 시댁 가족들 앞에서 이상한 모습으로 비춰질까봐 걱정해 음성 녹음을 바로 켰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건은 오로지 남편과 상의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듣고 있었던 남편은 그 말에 휘둘릴 수 없었어요. 당신이 이 사람을 만나면서 한 말은 모두 녹음되어 있고 그래서 떳떳하면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재밌어지게 풀면 어떨까요? 경찰비리 무서워했던데 여기서 골라보네요. 잠깐만요. 잘못했습니다. 그래,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든다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 아니에요? 다 아닌 게 아닌데 제가 그때는 좀 버릇없이 형님에게 말을 했어요. 그건 인정할게요. 근데 절대 아버지, 제가 진심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결혼도 얼마 안 남았다. 실수를 인정하고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그 결정은 우리가 내리지 못한다고 형님께 날려버렸지. 그 말에 예비 동서는 제게 와서 무릎까지 꿇고 빌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그 모습이 왜 나는 끝까지 가증스러워 보였을까요? 사람의 진심을 느껴낸다고 하는데 가짜로 빌고 있어서 그런지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형님 씨, 제가 말이 너무 심했어요.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 형님께 이렇게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은 다시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실수를 반성하고, 근데 왜 이런 말이 당신 입에서 나오니까 하나도 와닿지 않을까요? 당신 같은 인간은 오만하기 짝이 없고 사람을 무시하는 맛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 식구. 우리 도련님의 인생이 불쌍해서라도 저가 말랄 거라고 알아들이고 더 매달려 애원하기 시작한 동서를 떼어내 밖으로 쫓아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명함 한 장에 던져줬습니다. 똑똑히 반인 눈으로 비웃던 그 사람이 어디서 일하는지 보라고. 대검찰청 기록 관리가 아니라 여기서 형님이 그래? 나 대검찰청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한텐 전하고 머리를 숙이기만 하면 되는 사람처럼 보이나 본데 너처럼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살 뿐이야. 매일 책상 앞에 앉아서 피가 터지게 공부하고 그렇게 어낸 일이라고 너처럼 입만 나오면 단 줄 아니? 아니, 어떻게 여기 제 명함을 만지면서 하얗게 질린 동서의 얼굴을 보니 정말 고소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는 너와 같은 무식하고 개념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 너는 자격이 부족해서 받아줄 수 없다고 인성도 못, 팔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나가, 어이쩌려 하지 말고 나가줄래 내 발로. 가줄래, 가면 되잖아요. 간다고요. 가요. 동서는 남편의 으름장에 놀라 발바닥에 뜨거운 불이 붙은 것처럼 주랭랑을 치며 나갔었고 그 후 몇 분 뒤에 식구들이 모두 목적지에서 시아버지와 남편은 오늘 행동을 고백하고 말끔히 정리했다. 솔직히 처음에는 시동생의 반응이 걱정되었는데 그 일을 듣고서 고개를 숙이며 본인의 선택이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후회하는 눈초리를 지었다. 하루 빨리 말하려고 했지만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언제 말을 꺼내야 할지도 고민했고 아버님도 함께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고 도련님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저런 사람을 절대 우리 식구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멀리 봤을 때 도련님의 인생까지 망치는 거니까? 안 그래도 너에게 확실한 것 좀 찾아서 말해주려고 경찰인 내 친구를 통해서 물어봤는데 저 여자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 결혼까지 안 한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해. 애초에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아니었던 거다. 그러니까 너도 빨리 마음을 접어야 해. 형수님 미안해요. 그동안 말도 못하고 혼자 견디느라 힘드셨을 텐데. 아유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빨리 알게 돼서 다행이죠. 그래도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은 도련님일 텐데. 얼른 마음을 추스르고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분명히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려고 액션한 거니까 알았죠. 이런 식으로 아니라 오늘은 우리 모두 함께 술 한잔 마실까요? 나쁜 일이 지나갔으니 그럼 그 사람을 제대로 혼내버리고 한잔하고 잊어버리자. 그날 저도 몇 년 만에 이렇게 많이 술을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편은 며칠 후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결국 경찰에 신고했어요. 자기 신분을 이용해서 이런 짓을 하는 그 여자에게 너무 큰 지팡이를 쥐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 경찰 내부에서도 문제가 없었을 리가 없었겠죠. 결국 그 여자는 사직시켜졌어요. 며느리로서나 경찰로서 나도 아니고 아무 자격도 없는 그런 인간에게 너무 큰 권한을 주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수님의 추천으로 일하게 된 곳에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미래에도 가족들에게 이 일을 전해주고 싶어요. 고백했더니 시아버지도 너무 잘한 선택이었다면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 덕분에 무거운 마음의 짐까지 다 털어낼 수 있었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제처럼 꿈을 이뤄가고 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 늦다고 생각하신다면 결코 늦은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회가 올 때 반드시 잡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사람은 어디에서 어떤 곳에 있든 누구나 귀하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명함이 저를 대변하는 것과 같이 언제든 자기가 가진 외투는 예비 동사처럼 한순간에 벗겨져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주세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